이야기를 하려면 좀 뭔가 사람도 좀 스마트하고 뭔가 스마트해야 되는데 장비하고 통신만 스마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가 이 농사를 짓더라도 뭐 전기나 양액 뭐 이런 것까지 뭐 알 필요가 있느냐. 나는 작물만 잘 살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농업 자체가 영화같이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 자체가 예를 들어서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트랙터나 뭐 이양기, 심지어는 굴삭기까지 다뤄야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농업에서도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내용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간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양핵과 전기를 들었는데 뭐가 어디다 써먹을 건가. 그런데 언젠가 문득 전봇대를 쳐다봤는데 선 3개가 보이더라. 저게 어떻게 해서 삼상 380V가 오더라. 내가 스마트 농장을 꾸밀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마그네틱 스위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달려 있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정도는 알아야 내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시설을 했을 때 뭔가 알뜰살뜰하게 잘 챙기지 나도 않을까 하는 저기 생각에서 이 시간을 준비를 나도 했습니다. 봤지. 자, 그래서 제가 그 순천대학교의 박수경 교수님 강의를 조금 몇 가지 첨가를 해서 오늘은 양액하고 전기, 두 번째는 디자인하고 사물 인터넷, 세 번째는 빅데이터하고 분석, 스마트 농업과 인공지능. 제목만 보면 엄청나게 거창한 것 같은데 별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들은 뭐 어디에서든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빅데이터를 왜 분석을 하려는지, 그냥 모든 자료가 휴대폰에 다 들어있는데 뭐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을 키워서 판매를 하거나 그냥 판매를 해도 어차피 유통만 잘 돼가지고 판매만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알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에서부터 스마트 농업이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걸 부정적인 생각 자체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조금씩 하나씩 농업에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더 대기실에 들어오셔서 13분이 됐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이 노지 재배만 해가지고도 지금 현재 농사를 잘 짓고 있고, 이 노지 재배에서 굳이 시설 재배로 왔던 시간적인 역사, 짧지만 시간적인 역사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편하게 농사를 지어보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 우측에 있는 시설하우스는 뭐 같습니까? 지금 뭘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안 보이십니까? 화면이 혹시? 뭘 심어 놨을까요? 이 두덕에다가. 감자 같은데. 감자 아닐까요? 감자? 네, 감자로 뭐예요? 그렇죠. 감자는 언제 심습니까? 우리가 먹기만 많이 먹었지요. 노지에서는 2월 말 봄감자. 2월 네, 말 2월 정도에서 말쯤에, 예, 심어서 봄감자. 네, 6월쯤 수확, 5월 말에서 네, 6월 내 그래서, 수확하는데 예, 예, 시설 재배는 감자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현재 스마트 농업 이전에 더 빨리 넘어가는 게 뭐냐면 제철을 잊어버렸습니다. 농사 자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철 음식만 찾아서 먹기도 하는데, 특히 그 산사, 절 음식 같은 경우는 주로 제철 음식을 아직도 고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마저도 지금은 수입 농산물이 지금 다 지배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말쯤에 순천 해룡 기준으로 해서는 약 한 2월
한 24일 정도에 빨리 심는 것은 순천 네. 해룡 쪽에는 심습니다. 네. 그런데 시설 재배를 해서 하게 되면 약 한 달 정도를 더 빨리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1월 달에 심어서 감자가 나오기 전에 판매를 하면 한 달 일찍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 때문에 소득이 높다. 굳이 우리가 뭐 스마트 농업을 이해를 안 하더라도 이미 기존의 기존의 재배 방법에서도 다 도입되고 있던 내용들을 거창하게, 그것도 전기나 통신의 힘을 빌려서 스마트 농업이 좀 발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스마트 그 자체가 우리는 일상생활에 다 녹아들어 있는 농업 작업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 자체가 노지, 그 다음에 노지 스마트 농업, 시설 스마트 농업,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충북 그 괴산군에서는 노지 스마트팜을 대대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시설 스마트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시설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식물 공장, 시설 스마트팜 중에서 이제 식물 공장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팜 또는 스마트 농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아무래도 토양에서 양분을 또는 물을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주는 방법.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삼았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자, 제가 이 다음부터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건지 슬라이드를 먼저, 프리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양액을 주는 방식, 담수식, 분무식, 그 다음에 양액에도 농도나 양이 중요하다는 TDS 개념, 그 다음에 양액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전기 전도도, 그다음에 양액에 들어있는 뭐 염류집적 하는데 그 염류집적이 어떤 내용인지, 늦게 들어오신 분을 내가 수락을 안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염류를 측정하는 데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많이 들어봤던 EC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그다음에 전기의 흐르는 정도를 우리는 EC로 표현을 하는데 1.5에서 3.0 범위에서 재배한다는 거. 자, 좀 표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수경 재배를 할 때 이 pH라든지 염분의 농도를 우리나라에서 서울시립대에서 표준화를 시켜서 한번 95년도에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 자, 예를 들어서 고추에 관련된 생육 초기와 후기와의 그런 관계들. 자, 여기에서 혹시 소리 잘 들리십니까? 중간중간에 체크 잘 되실까요? 네, 네. 네, 잘 들립니다. 예, EC를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양액의 산도에 따라서 양액이 불용화되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그 양분의 생리, 장애에 관련된 내용들을 심화 과정에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pH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수경 재배 양액을 관리할 때 적정 온도, 그다음에 그 양액 안에 녹아 있는 산소량, 뭐 이런 것들이 계략적으로 양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어로포닉스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양액을 공급해 줄 것인가. 네. 그 다음에 제가 농업기술 센터에 그때 초창기에 하면서 조직배양 씨감자를 만들어서 이 씨감자를 농가에 보급했던 내용들. 자, 이제는 수경재배가 디자인 플라워 형태로 해서 탁상으로 올라오는 사업화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양액 자체가 A액, B액, A통, B통 따로 나누는 그런 이유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질산칼륨이 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양액 재배를 했을 때 칼슘이 부족하면 잎끝이 탄다는 이런 현상.
그래서 식물체의 필수 원소, 많이 들어보셨던 리비히 최소량의 법칙. 그래서 양액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하이드로포닉스하고 아쿠아포닉스로 나눠진다는 거. 그 다음에 아쿠아포닉스가 4가지 형태의 물을 주는 형태로 다시 또 나눠지고, 우리가 염류, 염분 집적하는데 그 용어가 어디서 나와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양액 시스템을 돌리려면 전기에 기본된 상식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전기는 언제부터 생성됐는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전기의 종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류와 직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교류와 직류가 꼭 전기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 자체의 기공 개폐 기작에도 관여하는 내용들. 그러면 LED 전구는 어떤 형태로 켜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전기가, 이런 내용들, 자동차 배터리에 관한 들.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중요하게 된 게는 우리가 220V, 380V 할 때 단상하고 삼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단상, 삼상의 전기 원리가 하고 우리가한테 공급되어 가지고 어떻게 쓰여져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전봇대를 쳐다봤을 때, 아, 저 세 줄이 그런 줄이었구나, 단지 참새가 앉는 세 줄이 아니었구나,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앞으로 한국전력에서 전력별 와트라 그러죠. 전력별로 전기 사용량을 물었는데 이제는 전압으로 전기세를 걷겠다, 뭐 이런 뉴스 내용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스마트 온실의 전기 배선을 보는데 누전 차단기하고 배전 차단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누전 차단기하고 배전 차단기를 어떻게 구별을 하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MC 마그네틱 스위치로 왜 다는지, 지붕을 개폐를 하는데 이 마그네틱 스위치가 왜 필요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두 분만 대답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켜놓고 설거지 하시는가 식사를 하시는가, 중간에 음성 요청을 한 번씩 제가 해봐도 될까요? 네. 예. 강일형 선생님, 혹시 예. 들리신가요?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강의가 재미없더라도 중간에 음을 켜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리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성을 띄워주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예. 자, 앞으로는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농산물, 특히 이 폐쇄용 식물 공장, 이 공장은 한 규모가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미국의 에어로포닉스라는 사입니다. 그래서 새싹 채소를 주로 많이 하는데 이런 형태로 단을 만들어서 수직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양액이 흘러가는데 이 양액을 흘러보내는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에어로포닉스에는 한 1,000톤 정도의 채소를 생산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양액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수분이라든지 양분, 그 다음에 공기, 온도,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pH, 산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산도 조절이 따라서, 왜냐하면 흙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성분을 많이 띄워가지고 크게 산도 조절을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양액에서는 만약에 알칼리성이 되게 되면 철 성분이 다른 성분하고 결합을 해서 식물체가 쓸 수 없는 형태로 돼서 물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액에 있어서 첫 번째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식물 생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수확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 양액의 우리는 농도를 total dissolved soil, 뭐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어려운 말로는 총용전 고형 물질, 더 쉽게 말하면 물속에 얼마만큼 양분이 녹아 있는지, 녹아 있는지를 갖다가 측정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활동성 염류라고 그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식물체가 뿌리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다량으로 필요한 원소, 소량으로 필요한 원소들. 근데 우리가 염류 하는데, 또는 하우스에서 염류가 집적됐다, 염류가 집적돼서 토양에 허옇게 됐다, 소금기가 있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예. 왜 이러면 우리는 이 용어를 쓸까요? 용어 자체가 대부분들의 기본적인 용어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일본 교과서에 있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 용어 자체도 어디서 왔냐면 바닷물에 녹아있는 양분, 그래서 염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순수한 양액을 이야기할 때는 순수한 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물질의 총량을 염유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금이 염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큰 범위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려면 바닷속에 나트륨을 제외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전부, 나트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염유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를 농협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양분 안에, 물 안에 양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농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원래는 양에게 물을 떠와 가지고 히팅을 해서 전후 무게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기를 흘려보내서 이 전기가 저항을 얼마나 받는지 정도에 따라서 EC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하게 가열을 해가지고 적외선으로 수분을 측정을 하거나 양분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굉장히 고가 장비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극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염분 용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C는 그 물 자체에 녹아 있는 그 농도와 전기 정도도가 어느 정도 비례를 한다, 이런 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비료 양분, 즉 물에 녹아 있는 양이 많을수록 플러스 마이너스 양도 많다, 즉 전기가 잘 통하게 된다는 단순한 원리에서 EC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활동성 전기의 양, 그래서 전기의 통전성, 이걸 가지고, 또는 전기를 흘려보냈을 때 저항이 많이 생기는데 저항의 반대 숫자로 계산을 해서 로그 개념으로 해서 양액의 농도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 전도도가 높다는 것은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많다, 즉 양분 농도가 진하다, 이걸 뜻합니다. 뭐 내용은 간단한데 엄청 힘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노지 재배에 있어서, 이건 노지 재배입니다. 노지 재배에서 EC는 1.5에서 3.0 정도의 범위에서 측정을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데시스맨스 퍼 미터, 데시스맨스 퍼 미터로 측정을 해줍니다. 자,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국내
수경재배에서 순수 수경재배, 고형배지 수경재배라고 해가지고 수경재배 형태에 따라서 순수하게 물로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딱딱한 배지에서 재배를 하는 경우에 수경재배의 그 원소의 기준, 즉 양액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이 수치적인 내용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경이나 양액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뭐냐면, 이 종자를 생산한 회사 또는 육종 회사에서 권장하는 양액의 시기별 농도가 다 있습니다. 그걸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는 모든 것들은 토경 재배에서 하는 양액의 성분을 가지고 와서 시설 재배를 했는데, 그 시설 재배마저도 고추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또는 일본에서 육종한 품종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양액을 사용을 해야 된다. 네. 뭐 간단한 내용은 그겁니다. 미국 종자를 가지고 우리나라 양액 재배 농도에 맞추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 농민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양액의 조성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하려다 보니까 초기에는 재배가 되는데 가면 갈수록 생육이 안 된다든지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하는데,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주면 이 씨를 빠르게 측정을 하는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기계들은 캘리브레이션, 즉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정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기계를 쓰게 되면 잠시만요. 카톡이 들어오면서 화면 미러링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시 혹시 보입니까, 화면이? 네. 예, 예. 아유. 네. 예. 네, 보입니다. 예, 빠른 응답 감사합니다. 이게 통신이 조금 회선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큰 기계가 됐건 시설에 대단위를 해서 몇 천만 원짜리 양액 그 보정기를 사용을 하건 간에 전문 업체로부터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테스터기, EC 테스터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EC가 1데시스퍼미터로 나와 있는데 EC가 1이라면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만큼의 불순물 또는 양액이 또는 양분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는 640ppm인데 EC가 1 정도라고 하면 1리터 물속에 약 양분이 뭔지를 모르지만 640ppm 정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계략적으로 약 700mg 정도 들어있게 됩니다. 그럼 1리터에 1g도 아니고 700mg. 그러면 1리터 물 속에 1g도 안 들어가는 양액이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양액으로 재배를 할 때는 1에서 보통 3.0까지, 3.0이 넘게 되면 고농도 장애로 뿌리 바르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 1에서 3 사이, 요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액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철성분입니다. 철성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철성분은 무겁기 때문에 신초나 상위엽 위쪽으로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양분에 비해서 철이. 그래서 하위엽에서
생리 장애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철의 경우 산도가 알카리성으로 되게 되면, 비누 성분 쪽으로 가게 되면 수산화철이라고 돼가지고 심전에서 식물체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딸기를 재배하는 이 배지의 양분이 어린 잎,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잎이 나오기 이전에 어린 시기에 산도가 양성이, 알칼리성이 돼가지고 철성분이 하위엽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누렇게 뜬 증상입니다. 요거 혹시 잘 보이실까요? 그래서 가장 특징이 pH 산도가 알칼리로 되게 되면 침전을 해서 철은 식물이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5에서 7 정도 성장을 하는데 각 작목에 따라서 산도를 약산성을 좋아하는 감자, 그 다음에 알카리성을 좋아하는 완두콩, 뭐 이 정도가 있으니까 이건 필요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경 재배를 할 때 pH 농도를 낮출 때는 뭐 산성 물질을 써야 되고, 질산이나 황산을, 즉 알카리성이 됐을 때, 즉 철성분을 흡수를 못했을 때는 인산, 황산, 질산을 사용을 하고, pH가 농도가 높을 때는 알카리성 물질인 수산화 칼륨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한 30분 정도 떠들었는데, 뭐 혹시 질문 사항이나 혹시 양액에 대해서 아직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서로 좀 소통하면서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액을 몰라요. 양액을 몰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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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는 뭐 분유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분유. 땅 속에 있는 양분 자체를 인공적으로 물에 녹여서 주는 형태.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해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분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로 간의 양분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양액 재배에서는 A액, B액을 따로 구별해 가지고 녹여준 다음에 합쳐서 흘려 보내주게 됩니다. 또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으실까요? 제가 그러면 찝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이혜선 선생님, 혹시 듣고 계신가요? 이혜선 선생님, 켜놓고 어디 가셨는가? 혹시 김훈 선생님, 마이크가 안 되신답니다. 아, 마이크 안 돼요? 혹시 마이크 되시는 분? 김수경 선생님, 예, 그러면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아, 잘 됩니까? 예.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아, 뭐가 이해가 안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양액을 예,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거.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액을 할 때 바로 넘어가서, 자, 이게 가장 전 세계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서 또는 물만 줘가지고 식물을 재배할 수는 없습니다. 떡잎의 양분이 사라지게 되면 인위적인 양분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A통에는 NPK라고 들어보셨죠? 질소, 인산, 카리. 예. 예. 예.
자, 이 질산계통이 A통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도에 영향을 미치는 Fe 철성분이 들어가서 질산과 철성분이 주가돼 가지고 별도의 A통에 양액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B통에는 미량 요소인 마그네슘, 칼륨, 붕산, 망간, 구리, 아연, 즉 양액에 미량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A통에는 질소성분, B통에는 우리가 먹는 미네랄, 센트륨 같은 미량 요소 성분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요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화면은 잘 보이신가요? 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꼭 뭐 양액을 A액, B액 모르셔도 머리에 이 시간에 담아두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대로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런데 양액이라는 것은 물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다시 쉽게 얘기하면 바닷물은 12월 달이 추울까요? 4월 달이 추울까요? 12월. 아닙니다. 4월 달이 더 춥습니다. 왜냐하면 한 계절이 늦다고 보면 돼요. 즉 한여름에는 조금 시원할 수 있다가 그 덮여졌던 것들이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물이라는 게 그 공기에 비해서 열을 전도하는데 상당히 열을 담아두는 능력이 많습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양액을 A액, B액 다 맞췄어요. 산도도 맞췄어. 그런데 양액통이 햇빛을 보고 있거나 햇빛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액의 온도가 18도나 25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8도씨 이하가 되면 벼도열병이 생깁니다. 이것을 식물에서는 저온성 병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병들이 도열병이 모도열병이 있고 중간에는 없습니다. 온도가 올라갈 때는. 그리고 이삭도열병이 있습니다. 추워지면서 가을에, 즉 이 도열병은 18도를 전후로 해가지고 18도가 올라가게 되면 활성이 떨어지고 18도 정도가 되면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경재배 양액도 가장 중요한 게 온도인데 18도 이하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양액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25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물질들하고 결합을 많이 해요. 즉 뭐냐면 양액 자체에 온도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5도가 물 온도면 굉장히 따뜻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20온도가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수경재배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온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뭐 장황하게 적어놨는데 그 내용을 꼭 이해를 해주시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산소량도 부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키우는 수족관에 온도가 올라가면 물고기들이 전부 입을 수면 위로 내서 숨을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에틸렌은 식물의 노화를 촉진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에틸렌이 나와서 뿌리가 고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실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온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용존, 즉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인데, 자, 산소가 0.5 ppm으로 굉장히 작게 되면 생장이 정지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식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런 양액들을 분무하고 흘려보내주는 방식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4가지. 가지요. 4가지요. 예, 고맙습니다. 빠른 대답 저한테 힘이 됩니다. 마치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분무하는 방식에 따라서 4가지, 여기는 지금 3가지만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가 뿌리에 얼마만큼 공급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조직배양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병 시감자를 키우기 위해서 삼각 플라스크, 쉽게 이야기하는 얼른 메이어 플라스크인데, 이런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감자 싹을 키웁니다. 이 바이러스 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바이러스가 잎에 들어와서 생장하는 것보다 훨씬 어린 식물체는 더 빨리 자랍니다. 바이러스가 식물체의 생장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뭐 그거하고는, 양액하고는 좀 관련이 없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바이러스 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씨감자 자체를 하나씩 심고 여기에 어두움 조건, 암 조건을 해주고 밑에서 분무를 해주면 양액이 뿌리에 부딪혀서 흡수되어 가지고 이렇게 씨감자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씨감자를, 이런 것들을 수확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A액과 B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칼슘이라는 양분은 인산이나 유황비료를 만나 가지고 인산칼슘, 황산칼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칼슘들이 식물체가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A통에 있는 양액이 흘러나와서 B통에 있는 양액을 만나서 식물의 뿌리에 밑에서 분사가 되는데, 이 양분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통의 질산칼륨, B통의 인산계열, 그 다음에 황산계열들이 비료와 결합을 해서 양분이 흡수가 안 되는 돌덩어리로 변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양액 재배 심화편에서 예를 들어서 잎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양분에 꼭 하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질산칼슘입니다. 질소와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 질산칼슘은 뿌리의 분열 조직, 그래서 잔뿌리가 나온다든지 뿌리가 쭉 뻗어갈 수 있는 형태, 뿌리의 생장점에 발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산칼슘이 A통에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A통에 1번으로 들어가 있는 이 질산칼슘 자체가 B통에 인산이나 황산이 만나게 되면 불용화가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적정 온도, 적정 pH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온도가 많거나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된다든지 알칼성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질산칼슘이 부족하게 되어서 뿌리에 분열 조직이나 생장점 발육이 더뎌져서 생육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칼슘과 이 칼슘의 결핍 증상들을 해놨는데 카톡으로 보내드렸고, 자, 요걸 더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더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혹시 마이크가 되시는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서진성 질문 선생님. 없어요. 질문 없어요? 빨리 끝내면 될까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양액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양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 선생님들이 이해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자. 양액을 사용하는 하우스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이 예. 하우스에서 이제 베드에다가 보통 이렇게 예. 양액을 흘려보내는데 그거를 예.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상태로 설명을 예, 하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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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이해를, 같아요. 예. 그러니까 흙에 양분을 뿌리는 것만 생각하시다가 예. 완전 이렇게 제어된 상태라는 예. 상황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양액을 예. 설명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누누이 제가 뭐 말씀을 A통, B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적으로 양분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모터로 회전을 시켜서, 요 혹시 보이실까요? 까만 막대기들. 이런 거 보이실까요? 예. 여기에도 딸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피트모스 베이지에다가 여기는 양액이 아마 호스 형태로 이렇게 쭉 안쪽에 깔려 있을 겁니다. 점적 형태로 이제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이 고형 베이지에 또는 이런 인공 흙에 이 양액을 흘려보내서 토양이 아닌 베이지에다가 영양가 있는 물을 주게 됩니다. 예. 뭐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고, 이걸 정기적인 모터의 힘을 빌어서 밀어내주고, 밀어내줄 때 이 양액들이 혼합이 돼 가지고 나갈 때 양분의 성질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나중에는 합쳐져서 이 양액을 이런 하우스 쪽으로, 포트 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자, 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영어로 써져 있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에어로포닉스, 아까 감자에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무 노즐을 가지고 띄워놓고 시간의 주기를 따라서 양액을 뿌려주는 에어로포닉스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그래서 식물체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딥워터 컬처라고 해가지고 아예 물속에다 그냥 담궈서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는 어항에 산소를 불어넣어 주는 것 같이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드립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점적, 이 양액 자체를 다시 보면 요런 형태죠. 딸기 형태로, 딸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점적을 해주고, 이 피트모스에서 남은 양액들은 다시 순환이 되는. 그 다음에 요 방식은 아주 높은 테크닉을 가진, 아까 보였던 에어로팜 한번 보여드렸죠? 초반에. 이 밑에다가 경사와 구배를 둬가지고 이 뿌리가 이 양액에 살짝 닿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A양액, B양액 이 밑으로 방막식으로 아주 얇게 흘려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펌프로 다시 보내주는 순환식, 아까 보았던 에어로팜에서 쓰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건 양액의 농도라든지 아니면 재배적인 컨트롤이 잘 되는 경우에
고급스럽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 방식에 대해서는 혹시 뭐 질문사항이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땅에서만 재배를 하다가 물로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양액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에 있어서도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질문이 나오면 그때 다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쿠아포닉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선생님들? 네. 아니요, 안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양액을 재배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양액을 1회 쓰고 나면 소모품입니다. 전부 하천으로 버립니다. 이 질산 성분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오염이 많이 되고 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해 가지고 2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하는 게 아쿠아포닉스입니다. 그래서 전에 설명드렸던 에어로포닉스하고 큰 차이점을 갖습니다. 자, 이 아쿠아포닉스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양액을 순환을 시켜서 이 식물체를 재배를 합니다. 요 재배하는 모습이고 이 식물체에서 한 바퀴 돌고 남은 양액이 이 물속으로 떨어지는데 이 양액 자체는 뭐냐면 물고기에서 나온 배설물입니다. 즉 질산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칼슘, 카리 같은 것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A액, B액들이 전혀 안 되고 오로지 물고기 배설물이나 부산물을 가지고 양액을 순환을 시킵니다. 단 한 가지 사료는 주겠죠. 물고기가 살아야 되니까. 요거 이해를 하실까요? 네. 예. 이걸 그 내수면 어업이라고 합니다. 내수면. 그래서 강, 하천, 저수지 이걸 축소화시켜서 내수면 어업의 수경 재배를 접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장점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순환이 됩니다. 재순환 구조. 그래서 물고기 배설물을 사용을 해서 식물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적습니다. 그래서 양액을 또 재순환 반복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듭니다. 그런데다가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물고기에다가 아까 같이 질산 성분이 들어있는 양액을 넣어주게 되면 물고기가 폐사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고기하고 식물체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동시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2마리 토끼를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쿠아포닉스도 분리형과 통합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아쿠아포닉스 이건 통합형, 요건 분리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쿠아포닉스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자, 아쿠아포닉스 단점은 뭐냐면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2마리 토끼를 잡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물고기를 키우는 기술하고 물고기에 관련된, 물에 관련된 미생물에 대해서 또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약, 비료 사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전 경험들이 많이 필요한 게 또 아쿠아포닉스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방법들이죠. 모두의 테크닉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물고기들이 식물체하고 구막염에 맞는 게 한정적입니다. 뭐 아무거나 다 물고기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전기입니다. 만에 하나 모터가 타거나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30분 정도만 양액이 순환을 안 하게 되면 거의 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펌프, 순환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어려우실까요? 혹시 김훈 선생님 혹시 질문사항 없으실까요? 너무 지루하신가요? 아니요. 안 지루 안 합니까?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농사를 지면서도 염류직적 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래서 실제적인 언어 용어 자체는 바닷물. 이 바닷물에는 물이 한 96% 들어있고 물 속에 녹아 있는 것들이 한 30, 이 설명이 아닌데. 아마 3.5%인 것 같습니다. 이 해수에는 다른 그 무기 물질들을 제외하고 물이 96%고 왜 염료를 내가 35% 써놨을까? 3.5 같습니다. 3.5. 예. 3.5%. 예. 아무튼 이 퍼센테이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제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해수 자체가 녹아 있는 게 이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습니다. 소금기죠, 소금. NaCl이.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륨, 항상 칼슘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물속에 소금기가 많이 녹아 있어서 염분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걸 농업에서도 양액 속에 염류가 많이 녹아 있다, 염류가 집적되어 있다, 뭐 소금기가 많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염류가 물속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다. 자, 숫자를 좀 제가 잘못 표기를 해서 설명이 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죄송하고, 아무튼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액에 관련된 pH 온도 관련된 내용들을 용전산소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융합적인 주제인데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57분 정도 됐는데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을 할까요? 네. 예. 자, 이 양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한데 이런 배전반들 혹시 이 복잡한 것들 한 번씩 보셨을까요? 네, 봤습니다. 예. 예. 아마 시설하우스에 측창을 개폐할 때도 이런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배전반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직류 교류, 단상 3산, 누전 차단기, 마그네틱 스위치. 자, 여기 있는 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여기 있는 게 배전 차단기입니다. 다시 좀 더 좀 어지럽습니다만은 쭉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요 부분이 누전 차단기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배전 차단기입니다. 뚜껑 비집이죠. 자, 이 누전 차단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 테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탁 누르면 아래로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기가 차단이 되는 거죠. 즉, 이 누전 차단기는 크게 바깥에서 전봇대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과전류가 흐르지 않게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옆에 전등, 전열, 에어컨 같이 각각의 차단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전 차단기라고 합니다. 왜 배전 차단기라고 하냐면 전등만 여기다 다 연결을 해놨어요. 여기는 에어컨만 갑니다. 큰 부하가 걸리는. 자, 그런데 이 배전 자체는 전부 벽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전이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사용을 했는데 과전류가 흘려서 여기에 있는 배선들이 전부 타버리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또는 전열기구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배선 회로를 벽에 있는 배선 회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차단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합선이 되거나 이상이 있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차단이 돼서 이 전기 배선을 회로를 보호를 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것을 배전 차단기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 배전 차단기는 이제는 2017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 배전 차단기는 아주 오래된 겁니다. 노란색이나 녹색이 되어 있는, 혹시 이런 배전 차단기를 보신 적이 있을까요? 여기가 에어컨인데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목욕탕이라든지 습기가 많은 곳, 이런 곳에서는 약간의 습기만 있어도 이 차단기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도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의무적으로 새로 생기는 아파트나 주택에서는 목욕탕 쪽의 전등이나 배선 쪽에는 노란색의 약간 비싼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좀 바꿔놨습니다. 노란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스마트 온실에, 자, 여기 있는 게 누전 차단기, 여기 있는 것들이 배전 차단기.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요건 뭘까요? 혹시 요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전기를 올리면 이거 탁 하면서 쑥 들어가는 거, 이게 마그네틱 스위치라고 합니다. 마그네틱 스위치. 이건 뭐냐면, 자, 전부 누전이나 배전 차단기에서 전기를 흘려 보내주게 되면 커다란 모터를 또는 양액통을 돌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높은 압력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모터를 구동을 하려면. 또는 한꺼번에 창을 막 한꺼번에 열게 되면 온실에 순간적으로 전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대의 모터를. 그런데 이 배전 차단기만 가지고 그 전기량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마그네틱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왜 마그네틱이냐면, 전기가 들어가면 이 안에 코일이 작동을 해가지고 스위치가, 커다란 스위치가 탁 내려옵니다. 자, 다음에 원하시면 이걸 뜯어가지고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접지점이 커지게 됩니다.
자, 누전 차단기와 배전 차단기는 한 가닥씩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전기가 많이 흘러가다 보면 여기가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5가닥, 6가닥으로 합쳐진 스위치가 한꺼번에 붙으면서 전기를 순식간에 많이 흘려보내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마그네틱 스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마트 온실에 이런 마그네틱 스위치들이 여러 개 작동함에 따라서 스마트 온실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온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LED 전구, LED 등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빠른 데다 감사합니다. 이 LED 전구들은 직류를 사용할까요? 교류를 사용할까요? 직류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시네. 맞습니다. 띵동댕. 자, 교류는 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220V, 뭐 110V, 뭐 380V 여러 가지 전압의 형태에 따라서 하는데, 모든 가전제품들은 직류를 사용합니다. 교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높아서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LED는 직류, 다이렉트 커런시 라고 해서 직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직류를 LED 등을 켜기 위해서 교류 전류를 받아서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정류장치라고 하는데 다이오드라고 하는 복잡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교류가 직류로 바뀌는 것은 정류장치에 의해서 바뀐다. 네. 이게 바로 안전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전기. 네. 그래서 이 안전기를 교류를 통해서 직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직류라는 것은 이런 건전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이런 일반 건전지. 그러면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꿔주는 이런 것들은 인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압의 배터리에서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 모터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빼두시고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것은 인버터. 우리가 교류는 가정에서 쓰는 모든 전원 공급 장치. 자,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단상하고 삼상의 차이를 좀 설명을 바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단상은 뭐고, 뭐 선은 하나고, 선이 하나고, 삼상은 선이 세 개인가? 자, 모든 발전소는 교류 전기를 생성을 합니다. 이런 축전지 같은 직류전지가 아니라 교류 전기를 생성을 합니다. 자, 모든 전기를 생성하는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코일과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코일과 자석이 회전함에 따라서 여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단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것들은 회전 운동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일이 감아진 부분에 자석에 회전을 시키게 되면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 이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 코일에 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코일에 전기가 생기게 되면 어떤 파형으로 만들어지냐면, 자, 단상 220V는 여기에서 나온 대로 파형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N과 S극이 번갈아 가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이 하나가 생기고, 기존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준상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상이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간 상하고 아래로 올라간 상, 이 상 차이에 따라서 전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깜빡깜빡거리면서. 이게 단상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삼상 220V는 발전소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120도 각도로 똑같은 방향으로 3개를 놔둡니다. 하나, L1, L2, L3 이런 형태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의 전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단상 220V 같이 이 선이 여기도 두 가닥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사가닥 중에서 한 가닥을 쭉 뽑아냅니다. 똑같은 원리로 여기에서도 한 가닥을 뽑아내고,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도 한 가닥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 한 가닥에서는, L1에서는 이런 파형이 생깁니다. 먼저 된 파형. 자, L2에서는 전기가 돌아감에 따라서 간발의 차이로 120도의 차이로, 여기가 90도라면 120도의 차이로 그 다음에 또 전기가 생깁니다. 자, L3에서는 또 약간의 간발의 차이로, 여기 90도고 여기가 120도고 이렇게 세 가지 파형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파형이 생기는 실제 전류가 흐르는 상을 하나를 따게 됩니다. 요 선, 그 다음에 요 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선을 따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3상이 됩니다. 아까 단상은 2개 상이 생기게 되는데 3개의 상이 생겨서 여기에 전기를 하나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또 하나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전기를 하나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전기가 가닥이 3개가 들어가는 3상 모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에서는 대부분 다 3상 전기를 흘러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형태에 의해서 생성된 전기가 세 가닥을 쓰게 되면 큰 부하를 걸리는 삼상이나 에어컨 등을 냉온방기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삼상에서 다시 요 한 가닥, 그 다음에 위에 있는 L2를 한 가닥 요렇게 빼게 되면 220V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요건 380V가 되고, 요런 형태로 해서 가전기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220V는 뭐 TV나 냉장고 조그만 것들을 돌리고, 380V는 큰 구동력을 갖는 큰 모터들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봇대를 쳐다보면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의 3상의 전류를 받아서 쓰게 되는데, 나는 그러면 220만 쓰겠다. 요 가닥과 요 가닥만 전봇대를 통해서 가정에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요 가닥까지 세 가닥을 다 쓰겠다. 그러면 큰 부하를 쓰는 L1, L2,
L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상 전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설명을 두서없이 드렸는데 혹시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이렉트 커런시, 이 직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기의 압력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건전지는 1.5V, 이렇게 생긴 것은 9V. 자, 다음에 이 교류 전기는 상의 변화에 따라서 파동을 일으켜냅니다. 파동을 일으키는 거죠. 요걸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쓰는 5G, 뭐 2G, CDMA, 코드 다중 분할 방식, 이런 것들이 통신이 이해가 됩니다. 통신, 무선 통신. 이 파형에 의해서 이건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온실애가 전압과 전자기파를 이해를 해야 또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그러면 식물체에서는 좀 글씨가 하얗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의 전기를 사용을 하는가. 기공이라고 혹시 다 들어보셨을까요? 이 기공은 잎의 뒷면에 있는데 이렇게 반달 도너츠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기공을 열거나 닫을 때, 즉 잎으로 공기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요 하나를 공변세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도 전기의 원리가 통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작은 칼슘 플러스 이온들이 이 공변세포 안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게 되면 부풀어 가지고 물을 흡수를 해서 이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이럴 때 정기적으로 K 플러스 이온이, 즉 칼륨 이온이 K 플러스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기적 기작에 따라서. 우리 뇌에도 뇌파가 흐른 것 같이 기공에도 뭐가 작용을 한다고요? 기공의 개폐에 칼륨이요. 예, 칼륨 이온이 작용을 합니다. 식물 생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전기 발생에 대해서 이게 보여지실까요? 원자력 발전소 보이십니까? 예. 네, 예. 화력 발전소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예. 색깔이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된 송전소를 따라서 변전소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송전소를 따라서 2차 변전을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송전선로에서 주상 변압기라는 걸 가지고 일반 가정이나 동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자, 이 전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단상이 됐건 삼상이 됐건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는 뭐에 의해서 생성된다고요? 자석과 코일의 회전운동, 회전운동, 화력발전, 수력발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전운동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 변전소와 변압기를 통해서, 즉 전기의 압력은 볼트입니다. 볼트. 자, 수도 꼭지를 예를 들어서 높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수돗물이 별로 잘 안 나옵니다.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약해서 그러죠.
저지대 1층에 사는 또는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오히려 압력을 낮춰줘야 됩니다. 즉 전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높은 압력에 전기를 생성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압력이 낮은 220V의 압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전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아주 또 하는데 안 들렸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잠깐. 요것을 유튜브에서 한국전력 중장기 전압별 요금제, 뭐 전압 요금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음질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양액과 전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자, 쭉. 남성분들은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요걸 기자재니까 이왕이면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가까이 가면 이게 안 되는데, 배경을 좀 없애볼까요, 이걸? 나 일부러 방이 지저분해서 가상 배경을 없애는 것을 어떻게 하지? 죄송합니다. 이거 가상 배경을 어떻게 없애지? 이게 이거구나. 예, 다시 보이실까요? 요게 전기 테스터기라는 건데, 이걸 뭐 농사 지는데 뭐 이것까지 알아야 뭐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설명드려서 직류, 교류, 그 다음에 전기가 얼마만큼 저항을 받는지, 그 다음에 선이 연결이 어디하고 돼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이 테스터기가 카메라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이신가요? 예. 이 현재 오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상태에서 자 1.5V 9V 여기로 지금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서도 가끔 쓰이는 1.5V 9V 자, 여기 하면 직류전기, 위로 하면 교류전기, 교류, 직류, 배터리,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테스트를 해주는, 소리를 내주는, 이 단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전기 테스터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쓰이는 1.5V 9V 짜리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검은 쪽이 마이너스, 좀 많이 어렵네요. 이게 보통 이 건전지 셀 하나가 1.5V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 연결을 해 보니까 1.366V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대로 하면 마이너스 숫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뭐 어떻게든지 직류는 한꺼번에 다 통하니까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 1.3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로 이게 직류 전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더 한 가지, 교류 전기는 조금 위험하니까 안 하기로 하고, 이 밑에 보면 저항이나 소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해놓으면 전기가 통하는 경우에 이렇게 삐 소리를 내줍니다. 혹시 소리 들리실까요? 네. 예. 자, 한 번 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이고. 자. 혹시 잘 보이시는가요? 네, 보입니다. 예. 다음은 보조요원을 한번 좀 써야 되겠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예, 고맙습니다. 자, 도통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 콘센트하고 이 플러그를, 전기 플러그를 하나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게 있는데, 이 전기 플러그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작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 꼽아 보고, 자, 여기하고는 안 연결되어 있고, 소리 나죠? 자, 이쪽 선은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전기 테스터기를 가지고 선이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전선이 제대로 맞물려서 배선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기 테스터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AC로 해서 AC로 해놓고 전기 콘센트에, 우리가 현재 쓰는 전기 콘센트에 이 두 곳을 넣게 되면 전기가 220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테스터기. 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찌개발처럼 생겨. 요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요것도 똑같은 전기 그 테스터기 원리하고 똑같은데, 전기 배선을 하다 보면 이렇게 피복을 벗겨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기가
여기에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근데 이 안은 피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네. 이게 단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에는 지금 두 선이 들어있는데 한 선씩만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기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한 선에다가 이걸 넣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전기가 흐르게 되면 여기 전기적인 신호가 나타납니다. 근데 두 가닥을 한꺼번에 넣게 되면 이 피복을 벗겨보면 전선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 가닥이 있는데 한 가닥씩 한 가닥씩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테스트를 하게 되면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되는, 피복을 벗기지 않고 전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쪽 선과 한쪽 선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클램프형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잠시만요. 이게 사라져 버렸네. 자, 혼자서 앉아가지고 좁은 책상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작동을 안 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좀 두서없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의욕만 넘치고 제대로 화면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양액 관련해서 질문 가능해도 갈까요? 예. 이제 농기술센터에서 양액 재배 관련해가지고 자료들을 보통 이제 얻어서 쓰는데,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메론을 이제 배지에서 수경 재배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쪽 관련 데이터가 별로 없고, 예. 그 충청도 지역 그 농기술센터에서는 기존에 성공들을 많이 했던데, 예. 그런 그 양액 컨트롤 데이터 같은 거를 혹시 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할 수 있고 방법도 있고 표준화된 방법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원하시면 네. 제가 저희 그 단체 카톡에 성함하고 내용을 알려주시면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보내드리고, 단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 품종에 맞는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외국 품종인지 국내산 품종인지. 메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양액재배 네트에 관련된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표준화된 양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A액, B액 그 다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혹시 재배를 하고 계시니까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카톡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형일 선생님. 예. 일형입니다. 강일형 선생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강일형 선생님. 또 혹시 다른 분,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박수경 교수님. 혹시, 하셨을까? 박수경 교수님.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박 교수님. 아직 안 끝나셨나요?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질문 받고. 아, 예, 제가 예. 아까 그 거기 로고 예, 하고 예. 핸드폰으로 로그인 해달라고 아, 보내주셔가지고 그랬어요. 한참 이야기도 못되기 이제 해놨네요. 그래서 계속 못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그게 계속 예, 누가 들어왔는지를 계속 예. 스크리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아마 나가시면 예. 노트북에도 자동으로 나가버리는 게 예. 자동으로 나가시는 분들 한번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예. 예.
예,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 그래요? 지금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참가자들이 나가다 보면 다시 이제 여기서 메인에서 수락을 해줘야 되는데. 자, 혹시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으실까요? 잠깐 제 주변을 정리할 때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고 박 교수님하고 한번 연락을 해보고 다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령 선생님께서 멜론 베이지 담액 수경 재배 EC 데이터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적으로 표준 EC가 1에서 3.0인데 생육기별로 전, 중, 후로 해서 생육 초기부터 중기, 후기까지 EC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적 수치에 의해서 작물 생장들이 조사가 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멜론의 EC 관련 데이터를 얻어서 그걸 100% 맹신을 하다가는 농사를 오히려 또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삼상을 보고 나니 땅 보러 다닐 때 제대로 하셨네요. 딱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삼상, 하늘 전부터 쳐다봐야 되고요. 바닥에 구멍이, 즉, 그 바닥에 맨홀이라 그럴까? 그 까만 아스팔트 바닥에 맨홀 뚜껑이 3개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 상수도, 하수도 지금 지중화로 되어 있는지, 지상으로 안 돼 있고 대부분 지중선으로 많이 되는데 그런 곳은 땅값이 비싸게 되겠죠. 예. 자, 특별한 질문들이 없으시면 좀 아쉽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뵈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뭐 마이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카톡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네. 네. 두 분이라도 대답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카톡 보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여기 그 단톡방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네. 100%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나중에 종강하고 이럴 때 같이 뭐 파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네. 만나 뵙고. 네. 그래요. 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자, 여기에서 저는 녹화를 중지를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